예,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장애아동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원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조은경입니다. 예,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오전 중이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을까 제가 퀘스천 마크를 달았었는데요. 예, 괜한 우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이제 토요일 아침에 어떤 사안을 두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고민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많은 공력과 수고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했고, 그러면서 이제 좀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보건복지부 정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와서 발표를 하면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복지부 정책을 왜 복지부가 아닌 제가 와서 발표를 소개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여기 이제 저희 센터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예, 중앙장애아동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드라마 보면 점 하나 찍고 점 빼면 사람 달라져서 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저희 센터도 점 하나 들어가서 성격이 좀 달라졌습니다. 제가 오늘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만 중앙센터는 사실 서비스 지원 대상이 크게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장애 아동과 발달 장애인입니다. 예, 이렇게 크게 두 분류로 나눠지게 되고요. 두 분류로 나눠지면서 근거법도 두 개가 됩니다. 2011년도에 제정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근거하고 있고요. 발달장애인 지원은 2014년도에 제정된 발달장애인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중앙센터의 역할을 보건복지부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을 주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아실 것 같아요. 복지부가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 기관은 복지부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지원 기관이기도 하죠. 그래서 복지부가 진행하는 많은 일들을 저희 센터에서 또 주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제 와서 발표를 드리게 된 상황 말씀드리게 되고요. 예, 오늘의 목차를 설명드리면 발달장애인 인구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현황에서 기본 통계치를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예, 기본 통계치를 보면 발달장애인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가 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 실태조사 근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들은 사실 생애주기별로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 욕구 그리고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러한 지원을 명시한 발달장애인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이 발달장애인법을 좀 더 구체화해서 작년 9월 12일 날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발표하신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이 종합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종합대책의 또 일환으로 들어가 있는 저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강의 내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말씀 잘 보이시나요? 숫자가 너무 작나요? 이걸 조금 더 영리하게 키울 수 있을까요? 예. 화면을 곧 키워주실 텐데요. 제가 설명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달장애인 전체 숫자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전체 장애인 수가 254만 명입니다. 예, 254만 5,637명,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고요. 이 중에 발달장애인은 22만 5,601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자폐성 장애인이 2만 4,698명, 지적 장애인이 20만 903명이 됩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이 성인 연령 18세에서 64세 사이가 되고요. 전체 퍼센트지의 75.2%를 차지하게 됩니다. 현재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해서 또는 정책에 대해서 많이 평가를 해주시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성인 중심의 정책으로 되어 있다라는
평가 또는 비판을 해주세요. 근데 그러한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사실 성인의 분포도가 가장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다른 연령대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 다음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아동 6세부터 17세 19.5%, 예, 그다음에 노인 65세 이상 4.0%, 그리고 영유아 1.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구 분포도에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옆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그 발달장애인 인구 분포도를 보면 매년 3.6%씩 증가하고 있어요. 예. 일반적으로 전체 장애인 인구는 감소하고 있거든요. 근데 발달장애 인구는 매년 3.6%씩 증가하고 있고, 저희가 2020년이 되면 전체 장애인의 10%를 차지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 통계를 보면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구수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발달장애인 관련한 정책 수요가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의 예산을 우리가 이제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올해 2019년도의 예산은 사실 2018년도에 다 완료가 됩니다. 예, 근데 2018년도 예산과 2019년도 예산을 보면, 정부 예산을 비교해 보면 300%가 뛰었습니다. 예, 여기는 거점병원도 더 많이 생기고 주간활동 서비스도 들어오고 방과후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증직들이 들어오죠. 예, 특히 주간활동 서비스나 방과후 서비스는 500억에 넘어가는 예산이에요. 예, 정부에서 500억이 넘어가게 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타 조사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예타 조사를 하게 되는 사업들은 굉장히 규모가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대규모의 사업들이 발달 장애인 개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런 인구 분포도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요청하셔서 몇 개의 시트를 좀 뛰어넘으면, 예, 발달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17년도 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발달장애인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비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 자폐성 장애인이 87.3%, 지적 장애인이 78.5%, 전체 장애인은 33.9%예요. 예. 약 전체 장애인보다 2.5배 정도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부모 도움을 받는 비율을 보면 전체 장애인은 21.2%에 비해서 자폐성 장애인으로 가볼까요? 98.5%입니다. 거의 5배가 더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면 전체 장애인은 16만 5천 원입니다. 근데 자폐성 장애인은 60만 8천 원 해서 약 3.6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같이 봐주실 부분은, 우리가 지원이 필요한 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실제 서비스를 그럼 얼마만큼 받고 있나,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 서비스는 18세에서 29세 사이에 40%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30대를 가보면 30%, 40대에서는 20%, 50대에서는 14%, 60대에서는 5.9%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발달장애인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원이 필요한 거는 이렇게 많은데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도는 연령이 부과될수록 점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그러면 이 통계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중장년, 노년기에 대한 어떠한 서비스들이 계속 발굴되고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통계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른 통계치를 통해서 한번 또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초록 파란색 부분이 발달장애인이고 노란색 부분이 비발달, 그리고 그래프 이렇게 꺽쇠 그래프로 나타난 부분이 전체 장애인입니다. 맨 오른쪽으로 봐주시면
장애로 인한 문제 발생하는 비율은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50%가 넘어서게 되죠. 예. 비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그 절반이 되는 거고, 외부 활동 시 불편한 정도,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운 정도, 가정 내 학대 여부, 모두 발달장애인들이 비발달장애인에 비해서 2배가량의 높은 그래프를 보이게 됩니다. 예.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2014년도에 법이 제정되고 2015년도 11월 20일께 기자간담회를 복지부에서 가졌어요. 근데 그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때 기자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해줬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장애인복지법에는 15가지 유형의 장애인들이 있는데 왜 하필 발달장애인법만 특수하게 따로 생겨야 되냐라는 문제제기 아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때 설명을 드렸던 게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한 이 통계치이고 그래프인 거예요. 예. 발달장애인들이 15가지 유형 중에 하나의 장애 유형인 건 맞다. 하지만 이 통계치를 봐주십시오. 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더 많은 지원이다. 그리고 그 사회가 마지막으로 지원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면 이러한 이유로 발달장애인이 그 마지막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연방법이 따로 있어요. 발달장애인법 연방법이 따로 있고, 호주에서도 지적과 자폐성이 나누어진 발달장애인법이 따로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발달장애자 복지법이 따로 있어요. 예.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별도의 법이 제정되고 또 시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욕구들을 생애 주기별로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나눈 것은 이제 저희가 6세 미만, 6세에서 18세, 예, 청장년기에서 19세에서 39세, 그리고 중노년기에서 40세 이상 해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생애 주기별은 아마 연구하시는 분들 학자의 입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여기 생애 주기별 구분은 실제로 저희가 이제 종합대책 발표할 때 사용됐던 그 구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0세부터 6세 사이에 그 영유아기에 가지는 이 욕구들은 아마 이제 실제로 장애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되는 부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영유아기의 발달장애 아동을 보면 인지적 능력이나 언어소통, 사회적 능력, 비발달 장애 아동도 이때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그때는 좀 늦대다고 생각했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시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언제 이제 명확하게 보이게 되냐면 3세 이후가 되면 어린이집도 가게 되고, 예, 그리고 놀이터 가면서 다른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당신의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좀 다르다라는 걸 아시게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이에게 어떤 치료가 필요하지? 예, 이거를 이제 찾아서 어떤 부모님들은 이 상황을 치료 쇼핑이라고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치료 쇼핑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때 영유아기에 정말로 필요한 서비스들은 실제로 빠르게 장애를 진단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예. 진단을 해주고 진단평가를 해주고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평가를 해주고 실제로 이러한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 조기 개입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 이것이 0세부터 6세 요 사이에 가장 필요한 지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은 학령기입니다. 학령기,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 너무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이때는 이제 운동 능력, 인지적, 언어적 능력, 사회적 발달 능력이 비장애 아동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이 상황에서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 학교 안에서의 차별 고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들 이제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학령기에 진입하게 되면 비장애 형제자매들이 태어나고 같이 이제 자라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장애 아동에 대한 돌봄뿐만 아니라 비장애 아동에 대한 양육에 대한 고민도 본격적으로 함께 진행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학령기 시기에는 또 발달장애인들이 비발달장애 아동과 마찬가지로 사춘기를 경험을 하게 돼요. 예, 근데 그 발달장애인 아동을 위한 학령기 아동을 위한 이 사춘기 때의 지원할 수 있는 여러한 지원책들이 또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때 필요한 것들은 그 학령기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입니다. 그리고 이때 부모님들이 다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 역량 강화 교육이 또 필요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필요한 부분은 이제 청장년기인데요.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 청장년기에 이제 발달장애인들을 보게 되면 발달장애인들이 학년기를 넘어서 졸업하게 되면 실제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직업을 가지게 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 타장애에 비해서 한 그 자폐성 장애인 같은 경우는 직업을 가질 비율이 8.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낮은 그 이제 그 직업 기회를 갖고 있게 되고 직업을 갖게 되더라도 실제로 그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상급학교로도 진학을 못하고 직업도 가질 수 없고 지역사회에서 복지관이나 다른 기관을 이용할 수 없으면 집안에 방치되는 거예요. 보통 직업을 가질 수 없다, 상급학교를 진학을 못한다 일 경우에는 도전적 행동이 있는 중증 장애인일 경우가 많습니다. 중복장애일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집안에서 방치되는 경우는 많은데 사실 이 경우는 지방으로 갈수록 도 단위로 갈수록 이런 상황이 훨씬 더 많아요. 저희가 이제 그 제가 일하고 있는 중앙센터가 있고 지역에 17개 지역센터가 있는데 17개 지역센터에서 이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떤 케이스를 발견하게 되냐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집에 가게 됐어요. 근데 부모님은 고령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보 접근성도 제한되고 어떤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스스로 임파워먼트 된 그 수준도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성인 당사자가 한 3년 동안 집에서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주 드문 케이스가 아니라 저희가 도 단위로 가서 이제 그 개인별 지원 계획에 대해서 이제 잘 수립된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사례를 발굴한 사례를 제출해달라 요청을 하면 이런 사례들이 도 단위에서는 반드시 올라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청장년기에는 특히 중증 발달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어지고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의 일환으로 그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안에는 여기 나와 있는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거는 직업에 대한 지원이겠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도 설명을 잘 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 노년기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이라고 하면 보통 몇 세부터 시작이 될까요? 60. 보통은 이제 60세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점점 고령화 되다 보니까 이제 60세도 너무 젊다 해서 퇴직 연령을 65세로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럼 내가 65세까지 일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노령에 대한 경험이 훨씬 빨리 찾아온다는 거죠. 저희가 이것을 조기 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40대가 되면 시작이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제 뭐 주름이 생기고 고관절이 약해져서 약간 구부정하고 이러한 변화들이 겉으로 보이기 시작하고요. 실제로 노인성 질환들, 뭐 관절염이 있다든가 심장 질환이 생긴다든가, 당뇨가 온다든가, 물론 젊은 사람도 걸릴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노화와 함께 오는 이런 병들이 40대가 지나가면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저희가 이걸 조기 노화
노화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일간에서는 조기를 쓰지 말고 그냥 노화라고 표현하자. 그냥 노화라고 할 때 더 많은 지원이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를 먼저 써봤고요. 우리가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노령의 진입이라고 생각하는 65세가 되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미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실제로 건강과 관련한 부분, 그리고 이미 이 시기에는 발달장애인들을 지원하고 양육하셨던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소득 보장 체계에 대한 구축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앞단에서는 구체적인 그 지원명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청장년기에는 주간활동 서비스라는 지원명을 쓸 수 있었고요. 학년기에는 맞춤형 교육 지원이 돼야 되고 부모 교육 역량 강화가 돼야 된다 하면서 부모 교육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대로 중노년기 지원에 대해서는 두루뭉실하게 제가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달장애인 관련한 정책과 지원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성인기에 있는 성장년기에 있는 서비스들이 가장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아동기에 대한 서비스들은 학년기 교육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은 이제 지원이 있다,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노령과 관련한 서비스들을 찾아봤는데 노령만을 타겟으로 한 서비스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발달장애인 관련한 어떤 서비스들이 개발이 된다면 이 노령기에도 좀 포커싱이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우리가 고령화 사회를 얘기하는데, 이 고령화 사회는 부모님들도 피할 수 없고 발달장애인도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령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9월 23일 날 한국장애인 부모에서 고령 발달장애인 관련한 국제 컨퍼런스를 또 진행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이런 서비스 발전을 위한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앞단에서는 이제 통계를 통해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후단에서는 생애주기를 통해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러한 욕구와 지원, 이런 욕구에 따른 지원 체계가 필요할 텐데요. 이러한 지원 체계를 법으로 명문화한다면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겠죠. 정부의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발달장애인법이 만들어졌어요. 발달장애인법은 전체 5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PPT가 잘 안 보이네요. 제가 만든 거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제1장 총치, 2장이 권리 보장 부분, 그리고 3장이 복지 지원 및 서비스, 4장이 발달장애인 가족 보호자 지원, 5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조금 더 구분해서 한번 볼까요? 제가 사실 저희 센터에서 제작한 발달장애인법을 전체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질의응답 시간까지 가면 얼마 남지 않아서 앞단만 조금 보여드렸으면 안 돼요? 지금 시간이 제약이 돼서 동영상을 좀 건너뛰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튜브에 반갑다 발달장애인법 치면 한 7분짜리 동영상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발달장애인법 1장부터 5장까지 굉장히 쉽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동영상을 보지 못하는 대신 법을 크게 3체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은 특화된 서비스, 권리 보장, 맞춤형 지원 체계, 이렇게 크게 3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특화된 서비스란 부분에서는 발달장애인에게 특화되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서비스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동중재 지원, 행동발달증진센터죠. 거점 병원, 예, 그리고 조기 발견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고, 예, 그리고 중증 발달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전문 직업 시설에 대해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발달장애인과 관련해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주간활동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 결국 이런 특화된 서비스들은 발달장애인들이 그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한 명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원하는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항은 이제 권리 보장 쪽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든가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권리 구제를 지원하는 부분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권리 보장 쪽에서는 발달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면 발달 장애인들이 의사소통 잘 안 되지요. 언어 소통이 제한이 되지요. 사회성이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결정력이 안 되는구나, 자기결정이 안 되는구나라고 독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자기결정권을 더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결정권이 잘 보장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에게 정확한 정보가 잘 가야 되고, 이분들이 생각하는 거를 우리가 또 잘 전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 당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잘 전달을 하려고 할 때 혼자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 명이 같이 한다면 더 힘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 명이 같이 한다면 더 상호 지지가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조단체인데, 이 자조단체에 대한 부분도 권리보장 부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권리구제 부분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맞춤형 지원 체계는 저희 지역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인별 지원 계획이에요. 부모님들과 당사자분들이 저희 센터에 오시게 되면 어떤 욕구가 있고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욕구와 필요를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과 이 당사자 그리고 또는 가족을 연계하는 역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개인별 지원 계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 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전달 체계인 중앙과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대한 명문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 작년에 진행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입니다. 예. 작년 9월 12일의 사진이에요. 저도 이 자리에 갔었는데요. 예. 이 자리에 이제 그 발달장애인 회화 작가 박혜신 작가, 그리고 장혜영 감독과 장혜정 그 당사자분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 바리스타도 함께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티즘 엑스포에 지금 같이 나와 계신 드림이즈 앙상블도 여기서 이제 연주를 같이 해주셔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장관님이 발표하신 영유아기에 이제 그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영유아기에 가장 중심을 두고 발표하셨던 부분이 발달장애 정밀 검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실 텐데요. 영유아 건강검진 다 받아보셨죠. 예.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그 발달 쪽에서 심화 권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밀 검사가 필요한데요. 이 정밀 검사 비용을 국가가 더 지원하고 그 지원의 폭도 늘린다라는 그 부분이 종합대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용적으로 보면 그 의료수급자 차상위 계층인 40만 원,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의 경우에 최대 20만 원에 대한
검사비와 진찰료가 지원되는 부분이 발표가 되었었고요. 예, 그리고 그 비율도 18년도에는 1,000명에서 22년도에는 7,000명으로 확대된다라는 부분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영유아기에는 아마 교육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건데요. 이제 통합유치원에 대한 부분, 22년에는 17개소로 이제 확대를 하고 장애아 전담 그 통합 어린이집도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이 같이 발표가 되었더랬습니다. 예, 그리고 부모 교육을 또 말씀드리면요, 영유아기 부모 교육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도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유아기 부모 교육 관련해서는 사실 그 이제 그 민간에서는 개설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부모님들을 모으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19년부터는 이제 부모 교육이 저희가 3종 세트로 바뀌게 돼요. 이미 아실 것 같기도 한데 영유아기 부모 교육과 성인 전학이 부모 교육 그리고 성교육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영유아기 부모 교육 관련해서는 실제로 영유아기에 필요한 이제 서비스들이나 특징을 전달하는 이런 기본형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부모님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싶다를 그 주제를 제안하실 수 있는 심화형 교육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심화형 교육은 부모님들이 교육 주제를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내용들을 보니까 어떤 부모님들이 노래 강사를 불러서 이제 같이 노래를 배워보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가 지금 5세 정도에서 아직 어리지만 이 아이들이 커갈 거를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 자조 모임을 만들어주면 서로 친구도 생기고 좋지 않을까 해서 자조 모임 강사를 섭외해서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체계와 그리고 이렇게 자유롭게 그 주제를 열어오는 강의로 진행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 부분 말씀드리면 한 부분 더 말씀드리면 성인 전환기에 대한 부모 교육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인 전환기는 진로 상담과 코칭, 직업 부분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이제 그 직업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강연회를 가거나 아니면 그 어떤 전시회를 가서 이런 직업에 대한 그 동기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또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인 전환기 이제 진로 상담, 이 코칭이 진행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전달 체계를 보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로 예산을 주게 되면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사업수행 기간에 예산을 내리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민간 기관에서 진행되지만 안에 내용이라든가 예산은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함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렇게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함께 진행되면서 좋은 점은 서비스 이용자가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할 때 바로 저희 지역센터의 ISP 의뢰로 연계될 수 있다는 장점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모 상담 서비스가 있습니다. 부모 상담 서비스가 사실 2017년도까지는 소득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소득 기준 150%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현재는 소득 기준이 없어졌고 그 양육 부담이라든가 가족 내 갈등으로 인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부모님 그리고 보호자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6만 원에 대한 바우처가 이제 그 제공이 됩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학령기를 보면 특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일 것 같습니다. 방과 후 돌봄 서비스 그 부모님들이 말씀하세요.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제일 좋았다. 6시까지 봐줄 때 좋았다. 그거는 장애 아동 부모이건 비장애 부모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 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 유휴 시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 3시나 4시에 학교가 끝나게 되면 그 사이 시간에 대한 고민들이 부모님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 방과 후 활동 서비스가 만들어지게 됐고요. 연령은 12세부터 18세 사이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연령이 되는 거고 일반 중고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이고 만 18세 이상이 되더라도 재학증명서가 있으면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4천 명이 이용 대상이 되고요. 9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마 신청을 하시면 거진 다 이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공 시간은 월 44시간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4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저희가 연구진하고 같이 회의를 했는데요. 주간활동 서비스랑 시간을 맞춰서 4시부터 6시까지로 제한하자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근데 저 같은 이제 풀타임 잡을 가진 엄마들이 그러면 풀타임 잡 엄마들은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없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시간은 4시부터 7시까지이고요. 토요일도 주말 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최대 4시간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유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접 제공형입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에 가셔서 이제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받는 케이스가 있고요.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 하나하나 다 챙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진행되는 학교 연계형이 있습니다. 학교 연계형은 학교 안에 방과 후 활동을 위한 공간이 있는 거고요. 그 공간 안에 서비스 제공 기관이 들어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말씀드렸고,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연령이 12세 이상 18세여서 중고등학교만 이제 해당이 되어서 나중에 좀 더 예산이 확보되면 연령이 좀 확대가 되어서 초등학교도 이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추진 체계인데요. 이용자가 읍면동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읍면동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되면 저희 센터로 명단이 넘어오게 돼요. 이 명단은 왜 넘어오냐면 저희가 서비스 제공기관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실제로 요청한 적절한 서비스를 받으셨는지, 그것에 이제 어김이 없는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얼마나 존중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청장연기 넘어가면 주간 활동 서비스입니다. 연령 제한이 있어요. 소득 제한은 없지만 연령 제한이 있어서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이고, 취업을 하고 있거나 다른 공공 서비스 주간보호센터에 다닌다든가 이런 학교에 재학 중인다든가 이런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면 이용자에서는 일단 제외가 됩니다. 이 주간 활동 서비스가 들어왔을 때 부모님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셨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하면 10인 이상의 대규모 서비스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수익 구조도 나고 관리하기도 편합니다. 근데 이렇게 인원이 많아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중증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간활동 서비스는 대규모 지원이 아니라 2, 3, 4인 그룹을 지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로 축소되기 때문에 중증 발달장애인들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2, 3, 4인 그룹이기 때문에 밀착 지원이 가능하겠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활동 서비스 올해 2,500명이 저희가 이제 예산상 가능한데 지금까지 2,100명 정도가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활동은 아마 신청하시면 거의 되실 거지만 주간활동 서비스는 조금 속도를 내셔서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서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룹도 2, 3, 4 그룹이 있고, 시간적으로도 2인 그룹, 기본형, 단축형, 확장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88시간, 44시간, 120시간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여기서 이제 88시간 그리고 확장형 120시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활보 시간이 차감이 돼요. 이걸 가지고 계속 싸웠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앞에 통계치에서도 봤지만 더 많은 지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간을 차감하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조카가 발달장애인이거든요. 저희 세원이가 굉장히
화냈어요. 이거를 보고 줬다 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화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면서 좀 해결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이제 복지부 단위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주머니를 갖고 있는 것은 기재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재부 안에서는 이러한 이제 그 시간 차감 없이는 예산을 내리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계속 표명했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시간 차감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이 부분이 이제 지역센터에서 저희가 부모님께 설명 드릴 때도 굉장히 좀 난감하고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예산적인 부분은 저희가 복지부에 계속 얘기를 해서 시간적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주원활동 서비스 말씀드렸고요. 예, 전 주기, 전체 생애 주기로 필요한 서비스들을 말씀드리면 공공후견 지원 사업입니다. 이 발달장애인 특성상 아주 일상적인 거, 은행에 가거나 병원에 가거나 이럴 때 이제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또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후견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후견인에 대한 후견인을 이제 그 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이제 청구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그 청구 비용을 국가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름도 공공후견 지원 사업이에요. 예, 그래서 공공후견 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후견 심판 청구 비용 최대 50만 원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공공후견인 활동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15만 원이 이제 월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견인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후견과 관련해서는 저희 17개 지역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공공후견을 이제 청구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예요. 그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일상적인 치료 있죠. 종기가 났어요. 이걸 치료해야 되는데 일반 병원 가면은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실제 그 한양대에 있는 그 한양대에서 거점병원을 이 지정대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어디 이제 전남 쪽에 있는 발달장애인이 종기가 났는데 이게 전남 쪽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한양대까지 와서 수술을 하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시경 검사, 이제 계속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시경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양대 병원에 발달장애인 당사자 부모님이 오셨는데 실제로 한 3-4번 정도를 검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 검사를 못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마취가 계속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도 있지만 실제로 일반 병원에 가게 되면 이런 시도조차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 한양대와 부산 양양대 병원이 있지만 올해 4곳이 더 추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 병원, 여기 잘 보이셨나요? 강원대병원, 충북대학병원, 정북대병원 등이 지정이 되었고, 앞으로 2군데가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족휴식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사업 중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업입니다. 가족휴식지원 사업. 부모님들의 힐링을 위해서 힐링 캠프와 테마 여행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용은 당일은 75,000원, 1박 2일은 15만 원, 2박 3일은 24만 원이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그러면 내가 여행 가면 우리 자녀는 누가 돌보나, 이게 가장 고민이 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2가지 돌봄 지원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여행지 지원입니다. 돌보미들이 여행지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와 여행지까지는 가는데 그때서부터는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분리돼서 부모님들은 부모님들이 이제 그 활동하시고 자녀분은 자녀끼리 이제 활동을 하되, 자녀가 부모님이 갑자기 보고 싶거나 만나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만날 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조치를 하고요. 거주지 지원은 돌보미가 집으로 파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견이 돼서 이제 가정 내에서 자녀를 돌보고 그 시간 동안 부모님들은 이제 휴식 여행을 가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 여행지 지원 중심으로 예, 서비스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 다음으로는 저희 중앙센터와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앞단에서 이제 총체적으로 같이 중앙센터 부분을 같이 엮으면서 계속 설명을 드려서 후단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지금 시간이 약간 지났긴 했지만 한 5분 정도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예, 질문 바랍니다. 네, 저희는 아이가 8살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이제 자폐인 아이거든요. 근데 이제 활동 보조를 좀 고용을 하고 싶은데 특히 이제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에 활동 보조 찾기가 정말 힘이 들거든요. 그나마 지금은 이제 나이라도 어리니까 뭐 마음만 먹으면은 좀 구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점점 나이가 크면 클수록 발달 장애 같은 경우에는 활동 보조 구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장애 활동 보조 같은 경우에 직계 가족은 안 되는 걸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형제 부모의 형제 자매는 조카를 보는 거는 지원이 되는데 할머니나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보는 거는 지원 대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인 요양 쪽은 요양보호 쪽은 직계 가족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 장애 이쪽도 특히나 발달 장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직계 가족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작 이게 지원이 안 되니까 저희 조부모님들도 지원을 하고 싶어도 그분들이 직장을 포기하고 이걸 하시려면은 또 정작 아이한테 드는 돈은 많은데 직장을 포기하면서 드는 힘듦이 제일 크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렇고. 그래서 이쪽으로 좀 정책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옆에 있는 부모님께서 박수를 쳐주시네요. 예. 아마 이것이 그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와 아마 신체 장애를 가진 당사자, 감각장애를 가진 당사자가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활동 지원사가 매칭이 되지 않은 경우에요. 중증이면 안 가려고 해요. 예, 이러면 결국 가족이 돌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대 활동 지원에서는 불가한 상황인 거죠. 아마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좀 더 이제 미묘한 문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활동 지원 서비스 자체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예, 이 자립이라는 것은 스스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직업 활동이라든가 일상생활 활동을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립 안에는 가족으로부터의 자립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가족으로부터 독립되어서 당사자 스스로 예,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전제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적용될 수 있는 장애 특성이 있어요. 신체 장애인이나 감각 장애인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발달 장애인은 아니잖아요. 예, 아까 통계 수치 보셨지만 이러한 지원들이 어떤 발달 주기의 일정 부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통과를 해서 이상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좀 풀리긴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가족 지원에 대한 고민이 좀 반드시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그 부모 단체 쪽에서 이런 이제 목소리를 좀 함께 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담당 사무관한테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20살 넘은 특수학교 고3 학부모고요. 그다음에 뇌병변 상급 고1 엄마인데요. 지금 여기서 내용이 거의 저희는 끝난 게 많아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고등학교 청소년 그 방과후 프로그램도 저희 아들은 고3이지만 예. 보통 장애 아들은 유예를 하거든요. 근데 학교를 늦게 가기 때문에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저는 여기 있는 거 거의 못 해본 게 대다수거든요. 사실 몰라서 못하기도 하지만 해당이 나중에 개발된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제가 어떤 경우냐면 이제 두 다른 장애를 키우고 있잖아요. 자폐 1급이랑 이제 뇌병변인데
키우면서 되게 두 장애에 대해서도 이 국가적으로 지원이 다른 거를 잘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를 그 전에 어디 저기 시청에서 오세훈 그 시장님 계실 때 발표됐는데 복지부 팀장님이 만나보라고 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메일로 다 보냈어요. 근데 결론은 돌아온 답은 메일로 지금 저희 현실에서는 할 수가 없다. 이 답 메일 한 통밖에 온 게 없고요. 전화 온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제가 저번에 7월 4일 날 중증 장애인 그 포럼에도 가봤거든요. 그때도 이제 시간이 없어서 발표를 했는데 대답을 못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아까 여기서 말씀하신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저기 뭐더라? 부모 교육 지원 같은 경우도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그 프로그램 하는 지정하는 곳에서 그걸 자기네 걸 계속 하기를 원해요. 그럼 제 사비를 들여서 해야 되니까 그건 별로 그렇더라고요. 여기 프로그램 그 의도는 참 좋은데 그리고 이거를 하려면 엄마들이 일단 저도 되게 우울증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도 찾아온 건데 그런 상태인 엄마들은 이걸 찾아서 자기가 프로그램 할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권장하려면 이렇게 뭐 어린이집이든 그 학부모 교실이든 아니 저기 학교든 가통으로 해주셔야지 엄마들이 그걸 보고서라도 찾아서 자기가 진짜 그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바우처 같은 경우도 이건 저 이제 해봤는데 이게 그 부모 그 가정의 그 금액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바우처를 이용하려면 바우처 기간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그 바우처 기간을 찾아가면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일부가 되긴 돼요. 근데 되는데 그 바우처 기간 안에서도 제가 거기를 치료를 하고 싶은 예를 들어서 언어 치료를 하고 아니 바우처는 언어가 안 되나? 바우처가 바우처가 미술만 되나요? 제가 헷갈려. 투생카드랑 헷갈려가지고. 언어도 됩니다. 언어도 되면, 예, 언어를 한다 그러면, 만약 복지관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제 영등포 사는데 영등포 장애복지관이라고 하면, 거기 선생님이 계시잖아. 직원 교사가 있고, 바우처 교사라고 따로 뽑아요. 그분은 이제 정식 직원이 아니고, 임시 직원인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복지관에 대기가 한참 돼요. 뭐 5년이 돼도 한 1년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금액이 10,000원이다 그러면 바우처는 30,000원을 긁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별로 왜냐 질도 떨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엄마들 이게 되게 불만이 많거든요. 이거를 보건복지부 이쪽에서는 그 실체를 모르세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말고 차라리 돈을 지원해 주시면 이렇게 굿센카드는 카드를 지원해서 이렇게 뭐죠? 그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하고 있던 기관보다 축소가 돼서 불만이 많기는 하는데 그나마 돈 현금으로 병원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굿센카드로 할 수도 있어서 그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있더라? 후견인 제도 같은 경우도 제가 참 많이 알아봤거든요. 저희 아이가 이제 20살 넘어가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방송국에서 이게 나오니까 일단 발달 장애인 자폐인이다 그러면 그 후견인을 데리고 오래요. 근데 부모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살아 있고 얘에 대해서 그 의사를 표현을 못하는 걸 일부는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여서 데리고 가면 되는데 무조건 후견을 데려오래. 그러면 법적으로 이걸 후견인을 해야 돼요. 저 아는 지인이 후견을 했어요. 저희 학교 엄마도 했는데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금액적으로 그 법원에 가정법원에 가서 여러 번 해서 서류 복잡한 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 지원해 주신 거 고마워요. 근데 요걸 하고 나서 제가 해보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매년 그 분의 가족의 뭐 그 금액인가 세금 뭐를 다 해서 또 매년 뭐 3년인가마다 내야 된대요. 그 비용을 들여서까지 엄마들이 이 아이 내 자식의 그 후견인을 꼭 세워야 되나 부모가 해도 된다고 하긴 해요. 근데 그걸 법적으로 다 처리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그게 저희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부모가 없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없는 경우나 아니면 진짜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후견이 필요하지만 부모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네네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너무 애써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저희는 정말 이렇게 해주신 분들한테 너무 힘을 받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 어머니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말씀 주신 거 충분히 느껴지고요.
그 방과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재학 중이면 18세가 넘더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재학 중인 상황에서는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바우처 현금 지원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상황에서 답변 드리기보다는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후견 제도와 관련해서는 밖에 그 저희 이제 후견 담당하신 변호사님이 계시니 그 사후단에서 좀 이러한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조건들을 증빙하는 자료들을 내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간소화될 필요성을 좀 제안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이제 마무리하고요.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조윤경 팀장님이 보건복지부 부스에 가시면 계시니까요. 그때 개인적으로 상담을 요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토요일 이른 아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추가적인 질문은 저 부스에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